안녕하세요. 빅터뷰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9월이 시작됐고 전통적인 비수기다라는 이야기 속에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뭐든 시장에서는 그 기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대가 낮으면 되려 시작은 그 이후에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몇 거래 지나진 않았지만 기대 자체도 낮았는데 지금 출발 초 분위기도 어둡습니다. 어디까지 대비가 필요한 걸까? 좀 많이 우울해하고 계실 투자자분들께 오늘 희망적인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빅터뷰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FICC 리서치부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무겁죠. 네, 무겁죠. 지금 저도 9월 초에는 좀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어떻게 보면 ISM 제조업 지수에서 예상보다 못했지만 전월보다는 좀 올라왔고 고용지표도 반등했고 네. 근데 신규 주문이 안 좋다고 네. 이렇게 빠질 일이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어. 당황스러운 흐름이고,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는 자꾸 골대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축구 게임하는 것 같다. 자, 여기가 골대야. 그러니까 이거 고용지표 봐야 돼. 그래서 고용지표 보고 있으면 봤는데? 괜찮네. 그랬더니 아니야, 골대 여기야, 신규 주문이야. 어.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은 좀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워낙 시장의 심리가 억눌려 있던 상황들이 조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다다음 주 연휴가 시작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럼 연휴 전까지 말씀하신 이 변동성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꼴대 옮겨가면서? 일단은 뭐 전반적인 흐름들은 일단은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나쁜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저는 여기서 더 급락하기보다는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조금씩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선거 인당수에서도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격전지에서도 좀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9월 10일이 또 TV 토론이거든요. 그때 아직까지 해리스 후보의 토론 능력이 검증되진 않았지만 거기서 조금만 잘해주면 예. 좀 승기를 붙이면서 또 한번 뭐 반도체 IT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에 조금 한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석 전에는 좀 반등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7월까지의 대세 상승 주도주였던 네. 반도체에 네.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도 급락하고 나서 물론 9월 들어서도 지금 한 차례 변동성을 보여주곤 있지만 네. 국내 관련 종목들은 뭐 엔비디아의 반등세에도 못 뒤따라가질 갔었죠. 맞아요. 못했어요. HBM뿐만 아니라 지금은 D램, 네. 레거시도 뭐 고점이다 네네.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8월 저점 깼던데 부장님. 네. 지금 반도체주 저평가 구간이에요? 아니면 이미 대응 늦었다고 보시는 시점인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멘텀이 둔화됐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급등세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밸류 플레이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는 것만큼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개월 선행 PR이 30배를 깨버렸습니다. 네. 지수는 주가는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PER은 직전 저점을 깨버렸어요. 네. 실적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예, 선행 EPS가 올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저평가 매력에 따른 반등, 또 어느 정도 올라와서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 또 조정, 오면서 좀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오겠지만 이전처럼 세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한국 반도체 이렇게 못하냐, 이게 타이밍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일단은 저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AI 반도체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수출을 보면은 수출 그동안 잘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수출 물량이 늘어난 건 2월 저점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2월. 그때부터 수요가 제대로 된 반등을 했던 건데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그림이고, 그러면은 이미 AI 반도체는 모멘텀 자체가 꺾였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올해 말,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모멘텀이 아직까지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이익 모멘텀이. 그러면 좀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왜 빠졌냐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네.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원달러 환율이 제가 제일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는데 외국인은 왜 파냐? 아니요, 외국인이 원달러니 오르는 내내 샀어요. 원달러니 1280원에서 1390원 올라온 동안 30조를 샀거든요. 예. 자, 근데 그동안 원달러니 110원 오르는 동안 잘 사서 주가도 올라왔고 한 차선을 보긴 했지만 주가가 꽤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한 2, 3주 만에 환차익이 5%가 났어요. 주가도 좀 올라왔어요. 고점권에 좀 못 미쳤지만.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팔고 싶겠죠. 지금 팔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원달러율이 1390원 이후 흐름, 그리고 원달러율이 1350원을 깬 이후 흐름을 보면 네. 가장 많이 판 게 반도체예요. 왜냐면 가장 많이 샀으니까. 음. 저는 지금부터 그냥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밀리는 대로 조금씩 적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밀리면 한 10% 2% 사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또 밀리면 사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이렇게 하셔서 모아가시면 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금 레벨보다는 훨씬 높은 레벨을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TV 토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11일 또 진행이 될 텐데 1차 토론에서도 입증이 됐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금은 조금 매크로 때문에 네. 이 대선 트레이드 내용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해리스가 계속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동성이 예고가 되고 있죠. 뭘 주목해야 될까요? 만약에 해리스가 좀 우위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최근 중산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 소비주들 그리고 한국 중에서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애들 이런 쪽들이 좀 의류, 뭐 네네 화장품도 있고요. 화장품. 네. 반면에 트럼프가 이기면은 아마도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에너지 뭐 이런 쪽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면 채권금리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은 트럼프가 야기하는 정책들이 결국에는 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상방률을 높여서 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번 겪어봤던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적인 내용들은 정치적 이벤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이에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트레이딩 여건으로서 트레이딩 기회로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리스가 되면은 아마 11일, 12일쯤 피크아웃 할 거예요. 관련 종목들이 네. 올라갔다 내려갈 거라는 거고 네. 트럼프가 이기면은 뭐 시장이 출렁이긴 하겠죠. 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바꾸진 않을 거야. 추세적인 흐름들을. 단적인 예로 2016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면서 2016년에 8월 달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될 줄 알았어요. 모두 다가. 근데 9월부터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9월부터 11월 초까지 미국 S&P 500은 약 2달 동안 4% 정도 빠졌고요. 코스피는 한 6.7% 정도 빠졌거든요. 왜 더 빠졌냐?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때려서 한국도 힘들다. 네. 그래서 빠졌다가 언제 저점을 찍었냐면 미국 증시는 대선이 있으니까 휴일이었으니까 휴일 전이었던 11월 4일인가 저점이었고요. 코스피는 11월 9일 저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선거일이었어요. 그리고선 결과를 보고 달렸군요. 쫙 날아갔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 코스피 간의 격차가 그러니까 미국 코스피인데 2017년 상반기에 붙었어요. 한국이 더 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되면 2017년에는 달러 강세, 올드 이코노미 부활이야 막 그랬는데 그 걱정들 때문에 9월, 10월 달에는 달러가 반등했고 소재 산업재, 뭐 에너지가 반등했고 IT가 좀 쉬는 듯 했는데 2017년부터는 달러는 103포인트였던 게 88로 떨어졌고요. 네, IT가 시장을 다 끌어갔습니다. 에너지는 급락을 했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추세가 있으면 누가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는 오버슈팅 또는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추세가 트럼프 당선에서 부러지거나 뭐 해리스 당선 급등 이런 건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인데
정책,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 흐름을 더 길게 연장을 시키든지 천천히 해서 이렇게 가기 전에 미리 꺾어버린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네. 당선되자마자 뭐 바뀌는 건 없거든요. 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TV 토론에 누가 우위를 보이든 간에 단기적인 흐름, 트레이딩 기회지 네. 추세적인, 그러니까 지금부터 트럼프가 이길 거니까 트럼프 관련주를 사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휴 직후 FMC가 있는데요.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네. 100%. 네. 근데 25bp냐? 음, 그리고 50bp 지금 비컷 가능성이 간밤에 대두가 또 되면서 올라오고, 네. 이제 말씀하신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부인 건수 다 약해지면서 음. 비컷을 또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9월 첫 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부장님 시나리오 어떠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컷 하면 경기 침체하고 25bp 하면 경기가 좋을까요? 상관이 그것도 또 없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상관이 부분인 없는 것 거라는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한다는 건 되게 좋은 그림이겠죠. 그 다음에 경기 흐름은 통화 정책에 의해서 시차를 두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건데 이 구간 동안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근데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누가 몇 월 며칠 날 경기 침체 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저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해도 당장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지표를 보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해석도. 해석이 다르죠. 한동안 아주 유행했던 샴수를 이제는 아. 잘 보여주지도 않죠. 그걸 보면은 야 이제 경기 침체 임박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한번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걸 그려놓고 한번 보시면 뭐야 경기 선행지수 올라가는 때는 경기 침체가 없었는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틀란타 연은에 가셔서 GDP 나우를 보세요. GDP 나우가 뭐냐면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대로 이 해당 분기 GDP 성장률 전망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주거든요. 예. 지금 2.1입니다.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자, 2분기 3%에서 2.1로 둔화되는 건 맞지만 네. 경기 침체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하는 걸 보면 지난주에 미국 GDP 성장률, 그러니까 24년 미국 GDP 성장률이 2.3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어요. 이상하죠? 저는 2.3에서 2.5로 오른 게 혹시 2분기 GDP가 속보치보다 잘 나와서 그런가 봤더니 2023년 3분기, 4분기, 25년 1분기 전망치가 분기별 전망치가 올라오면서 좀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한때 1% 초반이라고 했던 2024년 4분기 경기 저점이 지금 1.7이에요. 그래서 정 불안하시고 저희가 저거 말하는 사람들 다 후행적으로 대응하는 거지 하시는 분들은 아틀란타 연은 가셔서 GDP 나우를 계속 업데이트해 보시라.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좀 불안정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우문 현답을 받은 느낌이에요. 지금 25bp가 아니요. 중요해요. 50bp가 중요해요. 여기에 굉장히 집착했는데 하나는 잡아주시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뭔가요? 50bp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포인트로? 20일 날은 BOJ가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한 번 청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근데 8월 초 같은 규모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비상업적 포지션을 보면 18만 4천 계약이었던 매도 포지션이 매수 전환 해버렸어요. 6주 만에 20만 계약이 되돌려졌어요. 이게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 모르실 텐데 맞아요. 속도에 대해서 모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5만 5천 계약이었다가 18만 4천 계약까지 가는데 네. 4년 반이 걸렸어요. 23만 계약을 매도하는데 4년 반이 걸렸어요. 이게 근데 보통 통상 있는 일인가요? 없어요. 이렇게 쓰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기간 동안 18만 계약에서 2만 계약으로 순매수 전환되는 동안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컸죠. 160에서 140 사이. 그러니까 빨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한 엔달러 환율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100에서 160보다는 못했죠. 근데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세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도 경력이 20년 정도 되는데
저보다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어요. 8월 5일 증시를 가지고 예. 모르겠대요. 보지도 듣지도 경험해 보지도 과거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50bp를 하면은 네. 미국하고 일본 금리 격차가 더 크게 떨어지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엔화 강세는 더 세지겠죠. 네. 그래서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 부담스러울 그 수 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근데 8월 5일 같은 규모가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9월은 항상 안 좋았어요. 18일 FMC, 20일 BOJ, 그리고 27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예. 추석 전에는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네. 현금 비중을 좀 늘린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는 무조건 몸살이어야겠어요, 부장님. 네. 그러면 연휴 전에요. 지금 언급된 내용 말고도 요거 또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할 만한 지표 이벤트 있을까요? 지표 이벤트라기보다는 네. 9월 계절성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어... 특히 미국은 네. 2000년 이후를 보든 2010년 이후를 보든 21년 이후를 보든 9월이 제일 안 좋았어요. 수익률도 상승 확률도 꼴찌예요. 1년 중에. 왜 그럴까요? 4월, 6월, 9월 달에 순유동성이 좀 주는 효과가 있는데 예. 4월, 6월은 소득세 납부가 있어요. 세금 납부를 하려면은 저도 세금 납부할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그러길래 미리 돈을 모아놓지 그러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게들이 있고 또 9월 달에 뭐 있냐면 법인세 납부가 있어요. 근데 4월, 6월, 9월 다 돈 내는 날인데 왜 9월만 9월이 유독 유독? 약하냐? 9월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뉴욕 증시의 격언이 로시아 샤냐에 팔고 욤키프로에 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시아 샤냐가 유대교 신년이에요. 신년 연휴예요. 욤키프로가 유대교 속죄일이에요. 자, 이게 보통 9월 후반부 늦으면 10월 초에 있거든요. 네. 로시아 샤냐라는 게. 근데 그러면은 9월 후반부는 유태인들 입장에서 뭘까요? 연말이에요. 그래서 9월, 10월 달에 북클로징이 많다라는 이유가 연말에 빨리 수익 확정하고 네네. 펀드 문 닫고 연휴 즐기고 속죄일 지나고 그때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2일, 4일이 2일부터 4일이 로시아 샤냐고 욤키프로가 11일, 12일인가 그렇게 되고 네. 있어서 9월 말 10월 초쯤에 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계절성이 너무 뚜렷해서 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현상을 보고 전망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더니 순유동성이 4월, 6월, 9월 달에 매년 줄어들었고 네. 이유를 봤더니 법인세 이슈고 9월 달에 유독 약한 이유를 봤더니 유대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만큼 있는데 엔캐리 청산이 이만큼 나오면 별 영향 없겠지만 유동성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엔캐리 청산이 이만큼 나오면은 영향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때가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연휴 전에 네. 현금 만들어 놓으세요 하신 거군요. 네. 그럼 이때요, 부장님. 연휴 전에 아무래도 이 주식이 세금 얘기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황금성이 좋다 보니까 이때 딱 자금을 마련해야지라는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금 많이 비중을 챙겨 놓긴 하는데 네. 어떻게 단기 자금 불릴 만한 저평가주를 찾는 건 어리석은가? 라는 생각이 이거는 들어요. 프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못하면 또 물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과 여태까지 투자했던 성향을 보시고 난 사다 팔았다 잘해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저평가된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고요. 네, 반도체는 지금 8월 저점을 깨려고 하고 있어요. 깨기도 했고 네. 가장 많이 떨어진 애들이 반등할 때도 가장 세거든요.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최근 가장 약했던 대표 업종 중에 반도체랑 같이 대표적으로 안 좋았던 애가 자동차하고 기계예요. 이 세 업종은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렇게 내려온 이익 대비 상태는 싸군요. 싸우죠.
이익 대비도 싸고 실적 대비로도 저평가고 그리고 절대적인 수익률도 굉장히 싼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기계가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닐까,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요 사실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9월 밴드요. 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2,550에서 2,750을 제시드리긴 했는데 제가 2,550을 썼던 이유는 네. 거기가 깨지면 네. 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네. 무슨 말이냐면 뭐 기술적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원래 생각했던 그림은 여기서 9월 초반에 추석 전에 2,730, 50까지 갔다가 좀 밀리는 그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먼저 꺾여버렸잖아요. 예. 여기서 직전 고점인 2,718, 2,220을 넘으면 이제 하단은 2,500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지지가 되는 게 네, 2,550. 50 정도가 2,550 또 언더슈팅 나와도 2,500을 살짝 이탈하거나 2,500대를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추석 전 반등이 2,650을 못 넘는다 그러면은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하방 더 열려요. 더 열릴 많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있는데 일단은 추석 전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고 예. 그 다음 스텝을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게 네. 잘하면은 이번 저점이 저점일 수도 있겠지만 예. 또는 이번 저점 2,580에서 좀 밀려봐야 2,500 초반 이 정도 저점일 수 있겠지만 네. 잘못하면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서 일단은 반등 나올 거예요. 2,650이든 2,700이든 그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은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만약에 현금이 있는데 난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추석 연휴 이후로 뒤로. 늦추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연휴 전에 2,650을 뚫는 우리 코스피의 힘, 네. 혹은 2,710선을 뚫는 네. 힘이 하단을 결정해 줄 거다.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꼭 2,700을 뚫어내기를 기대해 볼게요. 기본입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서요. 네. 9월 말 10월 초 비중 확대 시기로 보셨어요. 그러면 아까 연휴 후에나 이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십시오라는 네.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남은 연말까지는 그러면 그대로 달리나?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제시드렸던 밴드는 2,500에서 3,100이었거든요. 네. 그 시나리오는 하반기 그러니까 최소한 3분기 중에는 미국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고 유럽하고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미국 경기 둔화를 상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네. 중국과 유럽이 올라와주면서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지연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증폭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2,300에서 2,900으로 좀 밴드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200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불시나리오 2,500에서 3,100 가는 그림들을 폐기됐다라기보다는 좀 지연됐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코스피가 2,500을 지켜낸다면 2,900까지 열릴 수 있다. 만약에 2,500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하단은 좀 낮아지겠지만 매수 타임을 늦춰서 저점에 사시면 저점 대비 10에서 15%는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저점 매수 타임을 늦추자라는 말씀드린 것도 저점의 레벨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네. 저점 대비 올라오는 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일단은 4분기 중에는 중국 경기가 좀 올라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유럽 경기는 기저효과만으로도 네. 올해 하반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1%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달러는 약세로 갈 거고 네. 금리는 인하 사이클로 다 들어갔고 네. 미국, 유럽, 한국 다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경기 모멘텀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도 좋아지고 달러도 약세로 가면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단 여기 전제는 미국이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불시나리오로 가려면 첫 번째로는 4분기 금리 인하 이후에도 미국 경기가 잘 버텨주는지 네.
두 번째로는 중국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하면 아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상향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보면은 12개월 선행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미 9월 되면서 업데이트돼서 310포인트예요. 선행 EPS가. 그러면 9배가 네. 2,790이에요. 2,800 가까운 거예요. 10배가 3,010. 훅 올라갔네요. 네, 올라가 버렸어요. 아, 네.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선행 EPS가 올라오는 동안에는 시장의 추세가 부러지거나 꺾이거나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럼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시보다 후행적으로 꺾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12개월 선행 EPS라는 거가 특징이 있어요. 이게 24년 이익 증가율이 90%고요. 25년 이익 증가율이 한 25% 되고요. 네. 26년 이익 증가율이 아직 집계가 다 안 됐는데 10%예요. 그러면은 이 예상대로 나오면 기울기는 좀 슬로해지겠지만 네. 25년 말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추세 반전 아니다. 추세 반전을 걱정할 때는 26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때 좀 고민이 필요하지 네.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 워낙 빨리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확장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연말까지 9배를 간다고 하더라도 2,700, 800은 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을 열어두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갈 수 있는 레벨이 제 자료에 쓰기도 했는데 336이에요. 그러면은 9배 초반이 3,000입니다. 또 올라간다는 네, 계속 우상향할 거예요. 그리고 10배가 3,360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시장의 추세가 반전됐다기보다는 저평가 정도가 심해져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매크로 환경 그리고 금리나 그리고 한국의 이 흐름들이 좀 시장의 상승 추세를 지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과격한 흐름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번 조정을 잘 활용하시면 네. 또한 좀 좋은 수익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EPS 네. 이게 2026년이 아직은 10%인데 네. 이제 이거 반도체도 또 여기에 따라 반도체 이익이 2026년에도 반영이 될 거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의 변화를 잘 그렇죠. 체크해야겠습니다. 2026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네. 25년 언젠가는 꺾일 거라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부장님 그리고 지금 4분기의 상승 동력 뭐예요? 라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방금 불 시나리오에 네. 일부 힌트가 나왔어요. 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네. 중국 경제 올라오는지 보십시오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의 경제 지표 제일 중요한 거 각각 뭘로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볼 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골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틀란타 연원에서 GDP 나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자. 네. 그게 1%대 중후반이면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3%가 너무 뜨거웠던 경기 상황이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1, 2%가 못한 게 아니다. 네. 미국은 그동안 2% 성장해도 잘했어 했던 그쵸.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3%에 1년을 유지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GDP 나오가 매번 업데이트 됐는데 그걸 가지고 좀 중심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중국은 소매 판매 소매, 네. 소비 지표, 네. 내수 살아나는지를 보시는군요. 네, 그거를 좀 봐야 되고 투자 지표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나 부동산 부양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9월 14일 날 발표돼요. 그래서 투자 지표가 산업 생산 지표? 아니요. 고정자산 투자가 있어요. 고정자산 투자. 네, 그게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소비 그리고 투자 이 두 지표를 보시면 중국 소비 바닥 통과했다 또는 투자 사이클을 좀 바닥 통과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조금 중국 경기도 이제 살아나겠구나. 아직 안 됐구나. 근데 또 재밌는 그림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이 가장 많은 달이 네. 매년 9월, 10월이에요. 왜요? 뭐 이벤트가 있을까요? 수경절 있잖아요. 그리고 11월에는 또 관군절 있고 음. 소비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9월, 10월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거든요. 그러면은 9월, 10월 데이터로 하거나는 10월, 11월엔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저는 9월, 10월 초중반까지 좀 흔들리는 걸 잘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미국 증시 계절성 말씀드렸는데 네. 9월이 최악, 11월, 12월, 10월, 11월이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 흐름들을 잘 잡아가시면 연말까지는 좀 수익을 나지 않을까? 물론 저점의 흐름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저점을 잘 잡으시면 충분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동력 더 있어요? 중국의 회복 말고도? 일단은 중국이 회복되면 달러가 약해지겠죠. 중국이 회복되면 유럽 경기가 조금 나아져요. 다 연결고리가 네, 있고, 연결고리가 있고. 매크로를 상승 동력으로 일단 보시는 거네요. 지금은 실적 장세니까요. 그리고 매크로 장세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 요즘은 별로 신경 많이 안 쓰잖아요.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실적이 좋냐 안 좋냐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성격이 조금씩 변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동안에 만약에 유동성 장세였으면 지금 빅컷 한다라는 기대감에 반등을 했어요. 근데 성격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좀 엔캐리 청산이란 불청객이 딱 네, 들어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긴 했지만 네. 저는 펀더멘탈 장세로 바뀌면은 뭐 반도체도 있고 한국 수출도 있고 그런 그림들이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한국 증시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9월부터 해서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이제 저금리, 네. 그러니까 예전 고금리를 오래 저금리까지라기보다는 고금리의 이탈, 이제 고금리에서 조금 변화하는 그림을 유동성 환경이 좀 풀리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과 맞물린 유동성 환경이 좀 개선되는. 네. 근데 이미 유럽은 하고 있고 금리 네, 인하를. 네. 중국도 캐나다도. 금리 인하 했고 캐나다도 했고 네. 이제 미국까지 가세해주면은 유동성 환경은 훨씬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부장님 제일 이제 매력적으로 보시는 자산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매력적인 자산은 뭐 주식이긴 하죠. 주식이긴 한데 뭐 유동성이 풀리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도 좀 움직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재 시장도 좀 움직일 거고, 전반적인 자산 시장,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제외한 쪽들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앞서가냐의 흐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좀 올라오는데 미국 경기가 쉬어가면 네. 달러는 약해집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면 신흥국이나 신흥 아시아 쪽에 좀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증시는 뭐 신흥국 쪽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애들 네. 최근 보면은 이렇게 버렸던 애들이 튀어올라요. 작년 연말에 사람들이 가장 안 쳐다봤던 업종이 뭔지 아세요? 작년 23년 연말에 뭐였을까요? 금융 자동차예요. 오. 네. 아, 밸류업이 1월이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시세가 올라간 나기 거죠.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가장 버렸던 업종이 뭘까요? 너무 많은데요, 부장님. 저는 뭔가 놀자주들도 많이 버렸던 것 같고. 2차 전지. 아, 2차 전지. 큰 산을 그리고 내려간. 네. 근데 최근에 최근 반등. 엄청 20-30%씩 셀사 다 올랐죠. 중심으로.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는 소외주. 거죠. 소외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유럽 경기가 확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네. 달러 약세의 원인이 다른 나라들이 좋아서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그림이 되면 너무 좋은데 미국 경기가 나빠서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랑 이코노미스트랑 다른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중국이 문제야 중국이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만 어느 제일 정도 중요하게 올라와 보시는 주면 거예요. 저희는 많은 것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변수도 지금 중국 다들 관심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시장 안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섹터 중국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중국이랑 그러니까 중국도 다르게 봐야 돼. 옛날처럼 중국 관련주 하면은 막 철강, 화학, 뭐 에너지 이렇게 보시는데 중국도 이제 소비 국가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돌고 돌아서 IT 반도체예요. 네. 그럼 지금 4분기까지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 여전히 반도체, 네, IT. 네.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순환주라고 한다면 네.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하면은 그동안 소외되었고 굉장히 못했던
2차전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성장주들도 한번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견디기조차 어렵고 사실 국장 떠나고 싶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들 하시는데요. 역발상 그 안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좌절하시기보다는 같이 좀 기회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힌트들 많이 가져가셨기를 바라고요. 이경민 부장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저희 빅더뷰도 물러갈게요. 부장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